로 관한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해, 자본변동표에 대한 이해인데요. 대부분의 지금 대표님들께서 사실 이제, 이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재무제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지금 현재 받아보시는 건 이제 세무대리인이 이제 매년 3월 말에 주는 이제 세무조사 계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재무제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투자 받기 전이라든지 이제 실질적인 이제 외부 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게 재무제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임의 감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감사 보고서라는 게 이제 회계사 감사를 받으면 감사 보고서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어, 감사인이 이제 감사 보고서를 딱 책으로 만들어서 주면 앞에 이제 감사 보고서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서 오는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딱 이제 숫자에 대한 표로의 형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저희가 보통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는 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시점에 있는 이제 재무 현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보통은 이제 1년을 이야기하는데, 1년 동안 회사의 수익과 기업의 회사의 수익과 비용 발생으로 인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변동표와 현금 흐름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자본 변동표는 회사의 자본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이 자본 변동표는 이제 납입 자본으로 저희가 보통 자본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표님들께서 이제 창업을 하실 때 회사에 이제 자본금으로 넣으신 이제 불입 자본, 납입 자본 또는 불입 자본이랑 회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이익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잉여금, 이 두 가지의 이제 손익이 누적돼서 발생하는 잉여금,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1년 동안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게 자본 변동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회사가 이제 1년 동안 현금을 어디에다가 사용했으며 영업 활동이나 아니면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에 현금이 얼마만큼 쓰여졌는지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딱 특정한 시점 현황의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잔액, 6월 30일 기준의 현금 잔액 확인 가능하니까 재무상태표 항목인 거고, 어,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의 차입금이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이런 건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24년 6월 30일 기준의 매출액이다. 라고 하면 이제 6월 30일 기준의 매출액인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인지에 대한 기간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죠. 이 기간 정보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재무상태표 항목이 아니고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경영성과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월에서 6월까지 A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뽑아서 달라. 회계 담당자인데, 그러면 회계 담당자가 뽑아서 주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뽑아서 줄 수 있는 항목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사 차입금 잔액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사 담당자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몇 월 며칠자 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계속 차입금의 잔액은 변하니까요.
1년 중에 계속해서 뭐 상환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뭐 기부라든지 신고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의 채무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부채가 어떻게 되냐, 뭐 평균을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줄 수 있겠지만, 뭐 어떤 뭐 1월부터 12월까지 뭐 차입금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담당자는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뭐,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익계산 항목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자본금과 잉여금의 요소가 1년 동안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재무제표를 보시면 버킷플레이스의 재무제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외부 투자를 받게 되면 이 자본변동표에 유상증자라고 표시가 돼요. 유상증자에 제가 1번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 유상증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본금만 증가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액면가액 기준으로 이제 납입을 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 회사에 1,000만 원을 대표님께서 넣었는데 뭐 한 주당 10,000원에 1,000주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만 늘어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뭐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그 투자자가 1,000만 원 그 액면가 10,000원에 이제 주식 1,000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실제로 투자자가 20억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19억 9천만 원이 자본잉여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자본금은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정해져 있는 발행 주식수와 이제 주식의 액면 금액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자본금이라서 이거는 불변의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재무제표가 일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 그 납입 자본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예를 들어 제공했다. 그래서 근데 제공했는데 기간이 지났어요. 뭐 2년 동안 뭐 근무를 하면 내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발행해서 주식을 줄게. 라고 하면 이제 임직원이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나한테 주식 매수 선택권을 줘, 주식을 줘. 라고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주식을 줘야 되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과 같이 주식 선택권 행사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제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 성과를 통해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게 납입 자본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익잉여금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익잉여금에서 자본의 증가와 감소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는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서 일단 간단한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회계 담당자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현금흐름표는 이제 현금의 유출 및 유입이 어떤 이제 영업 활동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투자 활동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재무 활동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재무제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현금주의 회계 처리에 따라서 처리되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현금주의는 뭐냐, 그 발생주의는 뭐냐. 이게 발생주의는 일반적으로 저희 회계사들이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어, 어,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거래의 발생에 따라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에 근거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회계 감사를 받거나 할 때 이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이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물건을 넘겨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근데 세금 계산서를 뒤에 받은 거죠. 물건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서를 뒤에 이제 우리가 매출 세금 계산서를 이후에 이제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어 회계적으로는 물건이 넘어갔을 때 매출입니다. 매출이고 물건이 넘어가면 상대방이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이제 권한이 다 생기는 거죠. 우리는 물건에 대한 권한을 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넘겨주는 순간 회계적으로는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어, 현금주의로 보면 현금이 이제 오가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니까 계산서가 이제 우리가 발행을 하면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해 주게 되니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우리는 매출이다라고 보는 방식을 현금주의 회계 처리 방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은 발생주의 회계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는 재무제표는 아닌데, 그,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1년 중에 모든 회계 처리를 합니다. 모든 회계 처리를 차변과 대변에 맞춰서 모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회계 처리 집계를 하면 자산과 비용이 차변에 잡히게 될 거고요.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대변에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특정 시점 기준으로 나오는 자산, 부채와 자본 항목을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떼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항목을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빼요. 그러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 차익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회계 처리를 합계잔액 시산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재무상태표 항목과 손익계산서 항목을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사실 이제 세무적으로는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벌어서 이 번 거를 얼마만큼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누적적으로 적립을 회사의 내부에 유보를 시켜 놓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사실 자본 변동표의 항목에 포함되는 일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이익잉여금만 이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납입 자본에 대해서도 같이 표시할 수 있는 자본 변동표가 메인 재무제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는 먼저 넘어가면 재무상태표는 저희가 자산, 부채, 자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은 회계적인 정의에 따르면 과거 거래의 결과로서 기업이 현재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는 현재 기준에서의 권리를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미래에 돈이 될 것 같다. 미래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뭔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부채는 이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과거 거래의 결과로서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기준에서의 의무를 부채라고 합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건 결국 뭐냐면 회사가 뭐 어떤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는데 내가 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뭔가 이 내가 어떤 기업에서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를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은 자산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상에서의 구분은 보통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 부분은 이제 회계 담당자와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계정 과목에 대한 이제 부분은 설명을 이제 내부적으로 할 거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회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중에서도 이제 현금 자산하고 재고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현금은 보통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보통 예금을 의미하고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가입하는 시점에 있어서 만기가 3개월 이내가 되는 회계적으로는 그런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바꾸는 게 용이한 금융 상품을 저희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실질적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는 상품, 제품, 반제품 뭐 이렇게 구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품은 보통 이제 우리가 물건을 떼다서 파는 별도의 가공 없이 떼다서 파는 거를 상품이라고 하고요. 제품은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을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을 팔 때 이제 완제품을 제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서 어떤 이제 제조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반제품 또는 제공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동자산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에 대한 정의를 이제 기재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뭐 현금, 현금성 자산이 보통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이라 함은 이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재화를 판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서 이제 그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 수익에 대한 이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아예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한 이제 외상 매출금 그리고 뭔가 이제 기업에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음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 이제 받을 어음 이 두 가지를 통칭해서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자료가 갈 건데, 요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아,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한 계정에 대한 정의는 사실 설명드리기도 조금 쉽진 않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는 게 오히려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아까 전에 재고자산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재고자산은 보통 이제 제품과 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장표예요. 근데 보통 보면 저희가 이제 매출 원가라 함은 어떻게 되냐면 작년 말에 있었던 재고에서 단기에 어떤 이 재고를 만들기 위해서 썼던 비용 아니면 재고를 사기 위해서 이제 지불했던 비용이 합산이 돼서 기초에 있었던 단기 초에 있었던 재고의 잔액과 단기에 이 재고를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비용을 합산을 하고 거기에서 기말에 있는 재고를 뺀 금액이 매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기초 더하기 발생 빼기 기말이 원가다라고 회계사들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회사가 이익이 재고 자산을 이제 기말의 재고 자산이 적어지면 기말의 재고 자산이 작아지면 원가가 늘어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기초 재고 더하기 생 그 1년 동안 이제 발생한 재고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 빼기 기말 재고니까 기말 재고가 크면 원가가 감소할 거고요.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원가가 증가할 거예요. 그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저희가 외부 감사를 수행을 할 때 보면 외부 감사를 이제 받지 않으면 사실 세무 목적상으로는 재고 자산에 대한 이제 검증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재고 자산은 특정 시점에 재고를 직접 확인을 해야지 재고 자산을 이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세무서에서 12월 31일 날짜로 항상 뭐 재고를 보러 나오진 않으니까 볼 수도 없고 이미 기간이 지나면 그때 그 재고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재고를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지고 재고가 이제 몇십억 원까지 넘어가게 돼서 자산이 굉장히 100억 넘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외부 감사가 이제 대상이 되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회계사들이 기말 감사를 나와서 12월 31일 날 재고 자산을 실제로 카운팅을 합니다.
카운팅을 했는데 재고 자산이 60억, 70억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재고 자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회사의 재고를 계속해서 쌓아왔던 거죠. 그래야지 원가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회계사들이 이 재고는 없는 거다라고 해서 자산을 다 없앱니다. 없애면 회사의 자산이 확 줄어들면서 엄청난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게 돼요. 원가가 확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게 되고 또 다시 또 계속 회사는 또 이익을 내야 되니까 재고를 계속 쌓는 거죠. 쌓고 또 외부 감사를 받게 되면 또 확 내려가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좀 저희는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라고 보는데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손익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고자산이 이제 많아지면 기말 재고가 많아지면 원가는 감소하고 기말 재고자산이 작아지면 원가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비유동 자산이라 함은 저희가 이제 1년 넘게 이제 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자산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외부에 이제 투자한 부동산 아니면 어, 굉장히 오랫동안 타인에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이런 대여금 이런 것들을 투자 자산이라고 알고요. 정의는 이제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투자 자산이라고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자산은 회사가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제 그 생산 목적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형태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나 뭐 기계 뭐 이런 장비들을 보통 유형 자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럼 무형 자산은 이제 형태가 없는 자산이죠.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 대표적인 게 뭐 소프트웨어 아니면 특허권, 그 다음에 개발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애들이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의 분류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반적으로 저희 보증금 어, 건물을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어, 지출하는 이제 보증금 이런 것들이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계정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한번 이제 자료를 보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채도 똑같습니다. 부채도, 1년 안에 내가 상환해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거를 유동부채. 1년이 넘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비유동부채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 유동비율을 이제 회사가 이제 유동비율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동부채가 많아지면 유동비율이 안 좋아지고요. 유동부채가 작고 유동자산이 크면 유동비율이 좋아집니다. 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현금이 빠져나가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니까 결국 이제 1년 안에 현금이 얼마만큼 이제 들어올 건지에 따라서 이제 유동부채랑 비교를 해서 회사가 현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지 안 겪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서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이 유동비율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현금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유동 부채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회사가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토지를 구입하면서 뭐 10년 만기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제 뭐 10년에 걸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종업원이 지금 당장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지금 당장 퇴사하진 않을 거니까 그런 이제 종업원들에 대한 이제 퇴사했을 때 줘야 되는 퇴직급여 같은 것들이 이제 장기 부채로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테일한 계정에 대한 설명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투자 목적상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냐? 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구조냐면, 회사가 이제 발행하는 회사채에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달린 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전환을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회사채의 잔액이 주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전환사채는. 그래서 이 내가 이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냥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전환사채권자가 이야기를 하면 회사채의 잔액에 대한 금액이 회사의 주식으로 이제 발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보통 이제 조금 다른 구조긴 한데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회사채는 끝까지 회사채로 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거를 상환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회사채에 대한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회사, 회사 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주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회사채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금액을 위한 주금을 이제 납입을 하면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회사채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전환사채는 회사채 또는 주식이에요. 두 개를 한 가지를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전환사채처럼 이제 대체해서 회사채는 난 필요 없어. 그냥 신주인수 주금을 그냥 안 하고 그냥 회사채 인수 대금으로 그냥 대체해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랑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금 납입 자체가 금액이 크니까 쉽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손익을 보시는 방법 오히려 재무상태표보다 더 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런 구조죠.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 저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로스 마진이 발생을 하죠. 여기에서 매출 원가랑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행정적인 비용들이 인건비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영업직에서의 이제 영업 인건비가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뭔가 물건을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그 채널에 판매 수수료도 줘야 될 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수익성을 판단을 하죠. 그 아랫단은 사실 이제 회사의 영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업의 수익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고정자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보통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자는 뭐 물론 이제 회사가 얼마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좀 매년 발생은 하겠지만, 그 외에는 이제 사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영업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의 수익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반면에 영업의 비용도 똑같이 뭐 차입금이 있으면 이자 비용은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사실 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아닐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통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요.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벌었냐, 그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산출해서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회사의 최종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투자와도 연관이 돼 있어요. 투자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 자본은 이제 납입 자본과 이제 손익에 따라 유보되는 유보자본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납입자본과 유보자본 중간에서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애들은 기타 항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자본을 다섯 가지 분류하거든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기 다섯 개로 구분을 하는데 납입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리고 유보자본은 이익잉여금, 기타 항목은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로 자본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본 변동표는 이렇게 기초의 자본과 기말 자본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1년 동안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가 발생했어요. 회사가 이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그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날 거고 자본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본거래라고 하고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이걸 돈으로 주기 싫어서 이제 주식으로 줬어요. 주식으로 주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주식으로 주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주식 배당이 일어났을 때는 잉여금에서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잉여금에서 잉여금으로 가는 거는 아까 전에도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잉여금이 누적 자본이 이제 누적 손익이 계속 잉여금에 쌓이게 되니까 이 잉여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발생한 손익거래는 잉여금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거래 중에서 이제 분류가 좀 특정하게 뭐 분류가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이동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시는 유상증자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증자했어요. 그럼 만 원짜리를 500주를 발행을 한 거예요. 만 원짜리 한 주를 500주를 발행을 하면 단순히 이제 액면 금액 기준으로 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자본금만 증가하고요. 그 나머지 납입 자본인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를 보시면 되는데, 똑같이 이제 뭐 액면가액으로 보통 저희가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만 변동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요. 보통 대표님들께서 그 처음에 회사에 납입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이제 액면 증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창업 기획자로부터 외부 자금을 수료받는 경우에는 액면을 초과하는 어 증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액면가액이 만 원인데 뭐 5만 원 기준으로 한 주당 5만 원으로 이제 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자본금도 같이 증가를 할 거고 자본잉여금도 같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액면 미만 증자인데, 액면 미만 증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법에서 자본 충실의 원칙을 기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 액면 미만으로 증자하는 방식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액면 미만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없고, 자본 조정은 이제 보통 자본의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많이 기재를 하는데요. 이런 자본 조정의 그 금액이 이제 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상증자라든지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자세하게 뭐 설명드리긴 좀 애매해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식도 아직 현재 단계에서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기 주식은 보통은 이제 뭐 회사 대표님들이 이제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증여나 상속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들을 많이 취득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제 회사의 지분이 이제 좀 변동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주식수에 사실상 그 유통 주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주주의 실질적인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상속 증여 플랜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많이들 활용을 해요. 물론 그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이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그 불법적인 증여라든지 뭐 상속이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이제 뭐 물론 해당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회사가 이제 이익 부분이 굉장히 많고 자녀분들에게 이익을 이제 어 그 회사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신 대표님들이 자기 주식을 좀 많이 취득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단기 순이익은 사실상 이제, 그, 잉여금만 이제 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자본거래와 관련된 계정에서는 변동이 없고, 잉여금만 계속 누적해서 증가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면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고, 어, 손실이 발생하면 잉여금에서 계속 까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잉여금에서만 변동이 일어나지 주식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이야, 다른 이제 납입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제 자본 변동표상 자본의 계정을 변동시키는 원인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해서 자본은 이렇게 서로 이제 이런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납입 자본 자체가 변동될 수 있구나 아니면 잉여금이 변동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만 해주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들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업 가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업 가치는, 보통은 이제 상장사는, 음, 기업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상장사는 이제 기업이 공개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회사의 이제 주가와 이제,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회사의 기업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회사가 초기 기업이라든지 비상장 기업은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활성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 그리고 회사의 기업 가치를 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는 회사와 이제 투자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가치는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상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자산 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자본 총액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그 투자자와 회사가 이제 협의를 하는 거는 회사의 미래 가치도 이제 감안을 해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 재무제표성에 있는 회사의 자산은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랑 매칭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투자 목적상의 기업 가치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이제 추가된 기업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가치는 회사의 이제 주주 구성하고 지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기업 가치 산정을 잘못했을 때는, 오류가 있었을 때는, 어, 대표님들께서 이제 지분율에 있어서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업 가치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어, 나중에 투자자들과의 이제 협상에 있어서 이제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실무적으로 이제 비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기업이 창출하는 이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미래의 현금을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제 보통 이제 프리 IPO 딜을 하시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리즈 C 단계 정도 되는 뭐 그, 뭐 몇백억씩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에서 많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이런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이제 측정을 하고 이를 그 데이터를 삼아 가지고 이제 외부 저희 LP라고 하죠. 뭐 유한 책임 사원으로부터 돈을 이제 끌어오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제 투자의 후기 단계로 갈수록 현금흐름 할인법을 사용하는 이제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시리즈 A 단계라든지 이런 초기 단계에는 시장에서 이제 우리와 유사한 회사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당기 순이익 대비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 비율이 우리와 유사한 회사의 퍼니까 이 비율이 우리 회사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상장사 ABC의 평균 퍼가 20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110억이 나왔어요. 미래에 회사 추정을 했을 때 손익을 추정했을 때 110억 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유사기업 상장사 평균 퍼를 곱했을 때 우리가 기업 가치가 2,200억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추정하는 방식이 시장집권법에 따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퍼 메소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벤처 캐피탈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자와 투자자 간 협의를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초기 기업 단계에서는. 그에 대한 백데이터로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시장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벤처 캐피탈 내부에서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100억 밸류로 10억을 투자하는데 향후 6년 뒤에 이 회사가 IPO를 했을 때뭐 당기순이익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00억에 퍼가 20에 돼서 기업 가치는 2천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10%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2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투자심사 보고서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 내용 토대로 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심사를 받고 리스크 검토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승인이 나면 외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기 단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이제 실사라든지 아니면 외부 투자에 대한 이제 어떤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제3자 회계 법인의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부 투자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어, 그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한 기업 가치를 이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장 이후에는 회사의 주식이 활성 시장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예전에 지금은 조금 어려웠지만 예전에 머스트잇 같은 경우에 어, 그 투자 규모가 뭐 135억 이렇게 투자를 받았는데 실제로 기업 가치를 2,300억 원으로 평가를 한 거죠. 예전에 2021년도에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머스티스에 투자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출만 가지고 뭐 이렇게 성장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뭐 100억에서 어떻게 2,300억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기업 가치는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어, 투자자가 평가하고 투자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는 미래의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기업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제 결정하는 초기 기업에서의 이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래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이제 보이는 이제 기업 가치에 판단하는 기준일 텐데, 회사에 이제 재직하고 있는 임원진의 인적 능력과 보유한 기술의 수준.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외부 투자를 받을 때 보면 특허권 다 이제 보여달라고 하고, 회사 임원진에 대한 이제 이력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투자자 쪽에서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초기 기업 단계에서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임원진들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어떤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무진들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초기 기업 단계에서 투자를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투자, 벤처 캐피털에서는, 이런 비즈니스를 이 회사가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자금을, 이제, 투자 자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자를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투자 자금의 규모입니다. 이 규모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어, 회사가 뭐, 50억이 필요로 하는데 기업 가치를 100억으로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특정한 VC에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회사의 규모에 맞춰서 기업 가치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경영권을 이제 넘기지 않는 선에서 보통 VC들은 이제 10%에서 20% 수준으로 외부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50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50억에 따라서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기업 가치는 200억 수준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를 통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투자 자금의 규모 역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아까 전에 50억을 내가 유치를 하고 싶은데 기업 가치를 그럼 200억으로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 200억에 대한 부분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200억은 비싸. 라고 하는 사람들은 드롭을 할 거고요. 어떤 투자자는 200억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외부 투심 보고서 작성하고 협의를 해서 텀 구조를 협의를 하고 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얼마를 투자받고 그러면 기업 가치를 내 대표의 지분을 희석하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 거다. 그러면 이 기업 가치를 투자자에게 제시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따라오는 투자자가 있을 거잖아요.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용인할 수 있는 가치야라고 따라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검토하게 될 거고, 너무 비싸라고 하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제 투자를 검토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의 규모 자체도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유사업종의 동일 투자 단계에서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죠. 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가치도 역시 레퍼런스가 되니까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자와 투자자 간 기업 가치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기부대이 되는 용어는 자본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회사의 주식의 액면 금액으로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고요. 그리고 프리밸류라고 하는데 프리밸류는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 전에 기준으로 정의되는 기업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밸류는 투자를 받고 난 이후에 정의되는 기업의 가치로서 프리밸류에 투자 금액을 더하면 포스트 밸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적어놨는데 예시를 하나 보시면 투자자와 신주 발행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프리밸류 80억에 포스트 밸류 100억 원으로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투자 금액이 20억 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포스트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포스트 기준으로 투자자의 지분이 어떻게 되냐? 20억 원을 투자했고 포스트 밸류가 100억 원이니까 20%의 이제 지분율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시 2번. 투자 전 회사의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발행 주식 수가 만주인 경우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한 주당 발행 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액면가액 1,000억 원에 프리밸류 80억 원 나누기 자본금 총액 0.1억 원을 하면 80만 원이 되고 요게 바로 한 주당 발행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시 2번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저희 베타랩 그 PM님께서 이제 제가 공유를 드렸으니까 아마 이제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할 때 기업 가치는 투자 단계별 지분율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향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 규모에 따라서 투자 밸류에 따라서 대표의 지분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리즈 A 단계를 예시로 들면 보통 이제 뭐 그 10억에서 40억 정도, 바이오 기업은 좀 투자, 어, 그 자금에 소요되는 부분이 크니까 10에서 40억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받으면 투자 밸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지분을 투자자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50억에서 200억 밸류 정도 수준으로 이제 투자가 밸류, 기업 가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표자 및 공동 창업자 지분율은 한 6, 70%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니까 희석이 좀 더 많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이게 예시일 뿐이지 일반적인 표준화된 뭐 부분이지 예외적인 그런 업종에 대해서까지 이게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제 뭐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 명시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뭐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 검토를 할 때 대표자 지분율이 뭐 시리즈 A 단계인데 뭐 이미 이 45%, 50%로 희석이 되어 있다. 투자하기 전 단계에서 그러면 좀 투자를 망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IPO 단계까지 갔을 때 대표 지분율이 어쨌든 VC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엑시트 방안은 거의 대부분이 IPO일 텐데 IPO 단계에서 대표님의 지분이 매우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공모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IPO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시리즈 A 단계에서 대표님들의 지분은 6,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PM님 통해, 팀장님 통해 가지고 강의 자료는 공유를 드렸으니까 이 강의 자료가 뭐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아마 강의 자료는 전달을 드릴 것 같아요.